일본 내에 한국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젠 10대들까지 뺏어가냐며 난리인데요. 최근 일본 10대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무서운 유행 때문이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언어학과 현대문화교류를 연구하는 대학원생 레이카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의 문화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석사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죠. 처음엔 단순히 일본 내 K-팝 인기 현상이나 한국 화장품의 인기 같은 표면적인 부분만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엔 도쿄 거리를 걷다 보면 한글이 적힌 간판들이 일본어보다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곳이 많아졌거든요. 심지어 시노쿠보뿐만 아니라 시부야나 이케부쿠로 같은 번화가에서도 한글 간판이 넘쳐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제가 언어학도라 그런지 이런 현상이 너무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경험은 제 동생 미유의 학교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미유는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어느 날 저녁집에 돌아와서는 울먹이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친구들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일본 학생이 일본 학교에서 한국어를 못한다고 따돌림을 당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미유의 말에 따르면 요즘 반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와 아이돌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점심시간 대화의 8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일종의 인싸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국어 학원에 다니거나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서로 한국어로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고 한국어를 못하는 미유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미유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한류의 영향력이 이 정도였나 싶었죠.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고자 주말에 미유와 함께 시노쿠보로 향했습니다. 시노쿠보는 예전부터 한인타운으로 유명했지만 제가 학부생이던 몇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일본어보다 한글이 더 많이 보이는 풍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화장품 가게와 식당 그리고 카페, 심지어 일본 전통 물건을 파는 가게까지도 한글로 간판을 내걸고 있더라고요. 미유가 요즘 부쩍 인기 있다는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이 모두 한글과 일본어 병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점원들이 손님들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일본인 점원을 보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은 일본인 여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라고 주문하더라고요.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놀랐어요. 미유는 왜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냐는 듯한 표정이었죠.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주변을 살펴보니 테이블마다 한국 드라마, 포스터나 아이돌 굿즈가 놓여 있었어요. 심지어 벽에는 한글로 쓰여진 사랑해요, 화이팅 같은 문구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배경음악도 모두 K-팝이었죠. 일본 속에 있는 작은 한국 같았어요. 미유는 저에게 이런 카페가 학교 근처에도 여러 개 생겼다고 말해줬어요. 친구들은 방과 후에 모여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하고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대사를 따라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못하면 이런 모임에 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또래 집단에서 소외된다는 거죠. 저는 문득 이런 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유에게 물어봤죠. 왜 친구들이 갑자기 한국어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단순히 K-팝을 좋아해서인지. 미유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친구들은 한국이 미래 아시아의 문화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친구들은 대학 진학 시 한국으로 유학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유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며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미유와 바로 서점으로 향했는데 서점 책꽂이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분명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서점의 언어 코너에는 영어책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한국어 교재가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미유는 가득 쌓인 한국어 책 중에서 유튜브에서 추천받은 책이 있다며 책을 몇 권 골랐어요. 미유가 보여준 유튜브에는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일본 대학생이 있었는데 미우말로는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해요. 아이들은 모두 그 인플루언서처럼 되고 싶다고 했죠. 그날 저녁 저는 제 지도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 논문 주제를 일본 내 한류 현상과 언어적 영향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일본과 서구권 국가들 간의 언어적 교류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었는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흥미로운 현상을 놓칠 수 없었어요. 교수님은 다행히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셨고 오히려 시의적절한 주제라며 격려해 주셨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런 현상이 시노쿠보처럼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하라주쿠에서는 일본 전통 패션보다 한국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패션이 더 인기 있었고 아키하바라의 일부 메이드 카페에서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을 내세워 홍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정말 흥미로운 세대 간 차이를 발견했어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었죠. 나이든 세대,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있었지만 10대에서 20대까지 젊은 층에서는 그런 혐한 정서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웠던 건 대학 캠퍼스에서 한국 문화나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동료 학생들에게 심한 비난을 받은 사례까지 있다는 거였어요. 한 학생이 수업 중에 한국 음악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창의성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SNS에서 문화 폄하로 비난받고 사과문을 올리는 사태까지 있었다니까요. 젊은 세대에게 한국은 더 이상 비하의 대상이 아니라 동경과 모방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미우의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한국어 반에서 한 남학생이 왜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어를 배우냐고 말했다가 반 전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요. 요즘 10대들 사이에선 한국어 실력이 일종의 쿨함의 척도가 되어버렸거든요. 미우는 이런 현상을 한국어는 영어보다 배우기 쉽고 실제로 사용할 기회도 많아서 인기 있는 것 같아라고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실제로 문헌에도 자료가 남아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는 일본 내 한류의 역사적 변천을 연구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분명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반면 201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호감도가 상승했다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정치권에 반한 감정과 달리 일반 시민들, 특히 젊은 층에서는 문화와 정치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연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째 되던 날 나카무라 교수님과 연구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교수님 연구실로 향했죠. 그날따라 왠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시노쿠보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예상보다 훨씬 풍부했고 일본 내 한류 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사회 문화적 변화의 신호라는 제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도 점점 모이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께 이런 발견들을 공유하고 다음 단계의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카무라 교수님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뜻밖의 상황에 당황했어요. 교수님 자리 맞은편에 일본 고전문학과의 다나카 교수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다나카 교수님은 일본어와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서구화와 외국 문화의 유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솔직히 조금 불안했어요. 제 연구 주제가 다나카 교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연구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한국인 교환연구원 재현이었습니다. 재현은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원으로 일본어와 한국어의 비교 언어학적 연구를 위해 게이오 대학에 와 있었어요. 저는 재현과 몇 번 세미나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죠. 교수님은 제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불렀다며 재현을 인사시켜 주셨고 그렇게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제 연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시내의 한글 간판 분포도, 한국어 학습 인구의 증가 추세, 한국 문화 콘텐츠의 소비 패턴 등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하나씩 설명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은 흥미롭게 들으시며 몇 가지 건설적인 질문을 던지셨고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대답하려 했죠. 그런데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다나카 교수님이 갑자기 목을 가다듬으며 입을 여셨어요. 한글은 조잡한 문자 체계에 불과하며 한국 문화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는 거였죠.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것은 일종의 이국적 판타지에 빠진 것이며 곧 식상해질 거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심지어 한글은 일본어의 가나와 비교할 때 표현력과 미학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다나카 교수님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물론 제 연구 데이터가 있었지만 감정이 앞서서 논리적으로 정리해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학생 신분으로 원로 교수님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더욱 난감했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그때 재현은 공손하게 양해를 구하고 대화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인 어조로 다나카 교수님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글이 조잡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한글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으며 언어학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소리의 발생 원리에 따라 자음과 모음을 디자인했다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면서 오히려 한글이 언어학적으로 매우 혁신적인 문자 체계라는 점을 강조했죠. 또한 일본 내 한류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점도 설득력 있게 설명했어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글로벌 문화 지형의 변화를 의미한다고요.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류로 인한 관광,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현의 설명은 감정적이지 않고 철저히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그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반박에 다나카 교수님은 점점 말문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특히 재현이 일본어로 유창하게 의견을 펼치면서도 일본 문화와 언어에 대한 깊은 존중을 표현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한류 현상이 일본 문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교류를 풍부하게 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다나카 교수님은 더 이상 강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 자리에 남은 나카무라 교수님과 재현 그리고 저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이 먼저 웃음으로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셨죠. 교수님은 재현의 지식과 대응 방식에 감탄하셨고 제 연구가 이런 다양한 시각과 토론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재현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긴장됐어요. 재현은 학문적으로 너무 뛰어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생각보다 친근하고 유머 감각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재현은 일본에서의 연구 경험과 한일 문화 교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눠주었어요. 대화 중에 제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이 연구를 더 발전시키려면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재현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다음 달에 그가 서울로 돌아갈 예정인데 제가 원한다면 한 학기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였죠. 이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며 연구할 수 있는 기회라니. 물론 여러 가지 걱정도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나 언어 장벽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미유와 상의했을 때 오히려 미유가 난리였어요. 언니가 가면 자기도 방학 때 갈 수 있는 거냐며 신나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나카무라 교수님의 허락을 받아 한 학기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경험이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며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다만 떠나기 전에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정리해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죠. 보고서를 쓰는 동안 저는 일본 내 한류 현상과 한글 사용 증가에 대한 데이터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 연구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 분석이 아니라 문화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교류가 형성되는 과정을 기록하는 작업이었죠. 출발 전날 밤, 미유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국어 회화책과 함께 손수 만든 여행 일기장이었죠. 첫 페이지에는 언니의 모험을 응원해요. 많은 이야기 기대할게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지만 미유 앞에서는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꾹 참았죠. 다음 날 아침, 재현과 저는
하네다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는 제가 긴장한 모습을 보고 따뜻하게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죠. 비행기 안에서 재현은 한국 문화와 서울 생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곧 시작될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2시간 남짓한 짧은 비행이었지만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현은 옆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표지를 보니 한글로 된 역사책이었어요. 저도 비행기에서 읽을 책을 가져왔지만 재현의 책이 더 궁금해졌죠. 호기심에 재현에게 무슨 책을 읽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재현은 한국 근현대사의 재조명이라는 책인데 특히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 한국이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평소에도 궁금했던 주제였기에 더 자세히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재현은 정말 친절하게 한국이 겪어온 역사적 아픔과 그 속에서도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인과 일반 시민들이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고 배웠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상들은 자국의 문자를 잃으면 결국 민족의 정체성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서 한국인의 정신적 유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도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재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자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한 민족의 정체성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기 위해 보여준 끈기와 투지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오늘날 한국 문화의 자부심과 세계적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가동되었고 저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재현에게 추천을 부탁했더니 최근 개봉한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권해주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고 했죠. 영화가 시작되고 저는 곧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맞서 싸운 안중근의 용기와 신념, 그리고 그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강렬하게 전해졌습니다. 특히 안중근이 단순한 복수가 아닌 동양 평화를 위해 행동했다는 점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영화 속에서 그는 동양 평화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는 단순한 항일 감정을 넘어선 더 큰 비전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일본 역사 교육에서 접하지 못했던 다른 시각을 접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고 솔직히 일본의 과거 행적에 대해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감정을 재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우리가 배우는 역사와 너무 다르네요. 사실 일본 교육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거나 다르게 설명되거든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재현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는 제 개인적인 미안함보다는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개인이 역사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거였죠.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과 한국은 오랜 역사적 갈등이 있지만 우리 세대가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앞으로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재현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역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연구를 통해 기여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일본 내 한류 현상을 단순한 문화적 유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새로운 이해와 교류의 시작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영화가 끝난 후 저는 더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한국인들에게 역사는 어떤 의미인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최근의 한류 열풍을 한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재현은 제 질문에 모두 진지하게 답해주었고 때로는 자신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솔직한 대화가 오히려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접어들 무렵 재현은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한강을 가리켰습니다.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과 그 주변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울은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재현은 택시를 잡으며 제가 묵을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외국인 연구자들이 많이 묵는 곳이라고 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재현은 내일 아침에 서울대학교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첫날은 캠퍼스 투어와 함께 연구실 소개 그리고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도와주겠다고 했죠.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재현을 배웅했습니다. 미유에게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이미 내일 만나게 될 사람들, 배우게 될 것들, 경험하게 될 새로운 문화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재현과 학교의 여러 행정 절차들을 마무리하고 저녁 시간 특별한 인물을 만나러 갔습니다. 미유를 비롯한 일본 여학생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였죠. 처음 아카리를 만났을 때 그녀의 밝은 에너지와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놀랐어요. 아카리의 어학당에서 수업이 끝난 후 저희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카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오사카 외곽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카리는 일본에서는 점점 젊은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아카리는 본인처럼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특히 마음이 아팠던 건 아카리의 부모님 이야기였습니다. 아카리의 부모님은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공장이 문을 닫으신 후로는 거의 집에만 계신다고 했어요. 히키코모리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나마 어머니가 경제 생활을 하셨는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 가족이 살기에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죠. 아카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본의 경제 침체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카리는 당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본 사회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갇힌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일본인들의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상 속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들이었죠. IT 기업의 일본어 담당자나 한국 여행 관광 가이드 그리고 번역가까지 다양했어요. 아카리는 이걸 보고 한국이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저축한 돈으로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6개월 동안 기초를 다진 후 과감하게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아카리는 처음에는 한국어도 서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SNS에 자신의 한국 생활 적응기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죠. 일본에서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녀의 콘텐츠를 찾기 시작했고 팔로워가 급증했어요. 특히 한국어 학습 과정과 한국 생활의 팁 그리고 일본과 다른 문화적 특징들에 대한 콘텐츠가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콘텐츠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카리의 목표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카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한 개인적 성공 스토리를 넘어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취업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죠. 다음 날 아카리가 다니는 어학당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교실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교실은 활기찼고 모두가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학당 담당 선생님은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학생 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넘어 실제로 한국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점이었죠. 예전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대부분 한류 팬이나 학문적 목적이었지만 요즘은 실용적인 이유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한국과 자국을 연결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란 말에 놀라웠죠. 선생님은 한국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한국어 능력이 하나의 경쟁력이 된 거라 설명하셨습니다. 교실을 돌아보며 저는 이 모든 학생들이 서로 다른 배경과 이유로 이곳에 모였지만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었죠. 어학당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저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연구를 위해 기본적인 한국어는 배웠지만 아직 일상 대화도 어려운 수준이었죠. 만약 제가 정말로 한일 문화 교류를 깊이 연구하고 싶다면 저도 한국어를 더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그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니까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재현에게 한국어 학습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재현은 제가 어학당에 등록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기본적인 한글 읽기와 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그리고 즉석에서 간단한 한글 자음과 모음을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글은 일본어보다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기초만 배우면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야 말았죠. 그리고 이 문자가 단순히 문자 체계를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울 생활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점차 한국 문화와 언어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덕분에 재현과 함께하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는 제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고 언제나 친절하게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재현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가 왜 일본에 오게 됐는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다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서울대 근처 조용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재현에게 일본에서 연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처음에 재현은 수줍게 웃으며 별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계속 관심을 보이자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재현은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동물, 특히 강아지를 무척 좋아했는데 중학생 때 우연히 길에서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하면서 유기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 강아지를 입양했고 이후 지역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유기견들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직접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찍던 사진이었지만 점차 더 좋은 사진을 찍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 사진 공부를 독학으로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사진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고 말했어요. 같은 강아지라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는 강아지들의 영혼과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하고 싶었고 그렇게 찍은 사진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입양으로 이어진다면 그것보다 보람찬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현이 찍은 사진들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의 SNS 계정은 유기견 입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고 해요. 특히 한국어와 영어로 설명을 병기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팔로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재현은 본격적으로 언어학을 전공하면서도 사진 활동을 계속했어요. 그러던 중 일본의 한 유기견 보호단체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재현의 사진 스타일에 감명받았고 일본 내 유기견 문제를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했죠. 재현은 처음에는 단순히 사진 작업으로 시작했다고 했어요. 일본에 가서 2주간 촬영을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활동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동물 보호 시스템 그리고 더 나아가 양국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계기로 재현은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대학원에서는 한일 비교 언어학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석사 과정 중에
일본 게이오 대학교와의 교환 연구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선발되었죠. 그렇게 그는 일본에서 연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와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일본에서 연구하는 동안 또 다른 흥미로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죠. 재현은 처음에는 연구실 동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가볍게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서 주말에는 작은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현은 이 경험을 통해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해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체계성을 설명할 때마다 일본인 학생들이 보이는 놀라움과 흥미가 그에게 큰 보람을 주었답니다. 재현은 한글은 정말 아름다운 문자 체계라고 말했어요. 창제 원리부터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했죠. 그는 이런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반대로 일본어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의 실천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진으로 시작해 언어로 이어지는 자신만의 독특한 여정을 통해 국경을 넘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재현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새로운 연결과 이해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현의 이야기를 통해 제 연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화면 위 다음 이야기로 또 다른 영상을 시청해보세요.